네, 볼륨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 단톡방 안 보신 분들만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분들 들어오시면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기다리는 중에 말씀 나눠볼 사항은 음,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 제출하신 거 잘 봤고요. 그 MS 팀즈에도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확인하기에 MS 팀즈가 이제 과제 같은 성적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꼭 MS 팀즈에도 제출을 해주셔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출 안 하셨는데 지금 계신 분은 그 나중에라도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이 반이니까요. 네. 그 지연 제출이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보람 있었던 부분은 그 예상보다 되게 열심히 조사해 보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서 기뻤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아예 안 찾아보시거나 거의 그냥 한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도 보여서 조금 아쉬웠고요. 뭔가 이 과제를 하시면서 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채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하시고 또 스스로를 좀 다잡게 되신 분도 계시다고 하시니까 음, 저는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머신러닝 그, 그 부분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진로를 알아보는 것도 뭐 좋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이 조금 IT 기업들의 관심들이 많이 계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준비했던 그 기업 설명회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도움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고요. 다음에 취업 지원처랑 얘기할 일이 생기면은 좀 되도록 IT 기업도 좀 많이 조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관심 없으셨다 할지라도 그런 이제 온라인 기업 탐방 그런 게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약간 상식 차원이랄까요? 아니면 뭐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주식을 위한 정보 차원에서라도 한번 보실 수 있겠죠. 원래 적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정보를 주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는 거는 조금 아쉬운 일이니까 되도록이면 그 온라인 기업 탐방도 한 번씩 쓱 봐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신 다음에 좀 우리가 원했던 정보가 아니다. 그러면은 저라든가 아니면 취업 지원처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직 1년이라는 시간 남았잖아요. 1년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싶으면은 나서서 해야 되겠죠. 네. 저도 되게 어릴 때 게임 기업 같은 데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 때는 나 때는 나온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야 되나? 저는 창세기전이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고 또 디아블로라는 게임 엄청 좋아했었는데 블리자드라는 기업이 엄청 가고 싶었고 국내에서는 소프트맥스라는 기업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글쎄요.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와우로 잘 연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카드 게임 그것도 유명하고 근데 국내 게임 업체들은 많이 사라졌죠. 최근에는 이제 라이엇 게임즈가 유명하고 배틀그라운드의 그 업체도 굉장히 핫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뭐 게임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못 갈 곳은 아니겠죠. 다만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직군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조금 더 상세하게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기다려보고 그럼 지금부터 PCA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자료 이제 핸즈온 머신러닝 2판에서 이 파트 1 머신러닝 부분 그 안에 챕터 8 차원 축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고요. 이 앞에 사실 서포트 벡터 머신, 결정 트리, 앙상블 학습 등이 이제 지나간 거고요. 이런 전체적인 학습을 할 때에 오버피팅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차원이 축소가 되어야지만이 훈련이 잘 될 수 있는 경우들을 배려해서 이 전체적인 머신러닝을 아우르는 하나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머신러닝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겠죠. 너무 피처가 많고 데이터 수가 적으면 그런 차원의 저주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섹션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다뤄볼 부분은 이 앞쪽 부분이고요. 이 뒤쪽 부분은 조금 상세한 내용이어서 그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원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고차원 공간과 그런 공간에서 만들어진 피처의 차원 축소 기법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3차원이라는 세계에 살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차원 큐브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일 거잖아요. 이런 정육면체 혹은 직사각형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기가 쉬워지는데, 자, 그런데 그럴 때 만약에 임의의 두 점을 선택을 하면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선택을 해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0.66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러한 100만 차원까지 증가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지금 3차원이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4차원이 가면 이 3차원이 또 하나 더 있는 거죠. 마치 유니버스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평행 우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그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이런 게 말하자면 이제 거의 100만 개 가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그런 차원수가 증가하는 형태인 건데, 일단 4차원만 한번 관찰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점과 다른 한 점을 임의로 이어본다고 하면 뭐 이렇게 이 둘과의 거리, 뭐 이 둘과의 거리,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점과 뭐 이쪽 끝점을 한번 이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원의 공간을 넘어서 길게 가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차원수가 엄청 늘어나게 되면은 저 멀리 있는 이런 게 하나 있다고 치면은 쭉 연결해서 보니까 한 이 정도 되는 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군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말하자면 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막 엄청 많은 그런 길이를 갖고 있는 곳에 만들게 되면은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길들을 만들게 돼요. 되게 꼬여져 있겠죠. 엄청 꼬여져 있는 길을 만들게 돼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훈련해도 되면은 나중에 일반적인 데이터,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클래시파이어를 못 쓰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 세트의 차원이 클수록 과대적합 위험이 커진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론적으로 차원의 저주, 이 저주를 이제 해결하는 해결책 하나는 훈련 샘플의 밀도가 충분히 높아질 때까지 훈련 세트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샘플을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찰을 여러 번 한다. 혹은 뭐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확진자를 알아내기 위한 그런 테스트를 계속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요? 엄청 노동이 들어가고요. 비용도 들어가고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상태죠. 무한히 훈련 세트를 키우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저주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밀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훈련 샘플 수가 차원수가 커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3차원만 늘어나도 한 차원만 늘어나도 이게 하나 더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필요했던 데이터 샘플 수가 있다고 했을 때 거의 그거에 이제 배 이상으로 필요하게 될 거고 이게 말하자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원을 감소시키는 두 가지 주요한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투영이라는 말이 있고요. 매니폴드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과정 안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투영에 집중을 할게요. 이 매니폴드라는 말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말이어서 일단 투영이라는 말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영이라는 말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수학 초반에 배우거나 그럴 때 막 내적, 뭐 외적 이런 거 할 때도 좀 쓰이고 아니면 어, 우리가 어떤 대상을 관찰할 때 그림자 길이로 뭐 실제 길이를 판단하거나 그럴 때뭐 투영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음, 이유로 투영이란 말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는 지금 3차원의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게 지금 확대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대를 해서 보여주면은 네, 여기 지금 이 각각의 샘플들이 파란색 점이고요. 이거를 이 약간 투명한 회색의 이 평면에다가 그림자를 그린 거죠. 투영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투영을 하면은 이 화살표들대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면 안에 이 투영을 한다 혹은 정사형한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쭉 모으고 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가? 2D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평면 안에다가 그림자를 다 그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2D 데이터 셋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왜 새롭다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정사형을 할 때에 이 평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평면이 아니었죠. 우리가 이게 이렇게 잘 보여질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평면이기 때문에 이게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2D 데이터 셋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잘 보면은 이렇게 이쪽 방향 그러니까 평면과 수직하는 직교하는 방향의 것들이 겹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약간 짙은 색깔로 검은색들이 보이는 것들은 이제 데이터가 소실된 거죠. 정보가 소실된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영을 해야지만이 이 너무 차원이 높아지면서 그런 차원의 저주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고요. 어, 자, 대부분의 이제 특성들이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쪽 방향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죠. 이쪽 직교하는 방향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쪽 방향으로는 변화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 베리에이션이 크다고 말을 하죠. 변화가 크죠. 이 변화라는 말은 왜 변화라는 말이 쓰냐면 보통 우리가 훈련을 시킬 때 점 하나 여기 있다가 다음 점 여기 오게 되고 다음 점 일로 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 점 하나씩을 추가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변화라고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리에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때 자 이렇게 2D 데이터셋을 얻을 수가 있지만 언제나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뭔지 모르셔도 되고 어, 어떤 부분 공간이 뒤틀리거나 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히 평면에 투영시키면은 그 층이 뭉개진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아까 말했던 이쪽 방향으로 데이터들이 뭉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뭉쳐져 있어서 이 데이터들 간의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게 존재합니다. 데이터 정보가 사라지는 그런 게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니폴드 학습 이런 게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말씀만 드리면 이제 매니폴드가 어떤 구조 같은 걸 좀 말하게 되는데 고차원의 데이터셋이 이것보다 낮은 데이터셋 그런 차원의 매니폴드에 가깝게 놓여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뒤틀려져 있는 이렇게 모양이 뭐 있었다고 칠 때 그게 2D 매니폴드로 보면은 이렇게 본다거나 참 복잡하죠. 복잡하게 돼 있는 그런 결정 경계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매니폴드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우리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험 범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매니폴드는 시험 범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로 그 데이터의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는 그 주성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성분. 영어로 말을 하면 principal component. 이게 주 성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 성분 분석이 되는데 주성분이 무엇일지 감이 오시죠? 지금까지 얘기 나눠본 거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슉슉 이렇게 가장 베리에이션이 큰 거를 주성분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자, 요거에 대한 감이 지금 이렇게만 보면 조금 안 오실 수 있어가지고 다른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이분이 이제 수학 전공이신가 봐요. 근데 되게 잘 만드셔가지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걸 그냥 봤으면은 지금 감이 안 오셨을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려서 대충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점들이 제공되어 있죠. 샘플들이 제공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성분에다가 이거를 투영시켜야지만이 가장 많은 정보를 보관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투영시킬 때 이 선들을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선들이 많이 안 겹쳐지면 가장 정보가 많이 남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점점 많이 겹쳐요. 여기는 가장 많이 안 겹치는데 여기 보시면 계속 겹치죠. 여기도 엄청 많이 겹치죠. 그러니까 안 겹치는 부분 이렇게 가장 길게 되었을 때 이 선들이 안 겹치고 잘 정보가 남아 있는 것들에 해당할 때가 주성분이고 그렇지 않고 요게 막 겹쳐져서 어그러지는 때 이때가 주성분이 아닌 데이터 성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성분이 되는 부분을 여기서는 C1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거와 직교한 거를 뭐 C2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 이때 C는 뭐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산이 보존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고 주성분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이게 지금 2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x와 y가 있는 2차원에서 죄송합니다. x1, x2가 있는 2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1차원으로 한번 찾아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3차원 데이터다. 지금 이게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가 진하게 나오고 옅게 나온 게 있는데 이걸 만약에 3차원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또 보게 되면은 2차원에다가 투영을 시킨 걸 수도 있죠. 이게 이미 투영이 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차원으로 투영하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이클 안에도 당연히 구현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부분들은 약간 또 상세한 부분이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것들의 이제 비선형 투영을 하게 되는 거죠. 방금처럼 막 성분 하나에다가 막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커널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다른 공간, 다른 형태의 커널 성분에다가 이제 투영을 하게 되는 걸 텐데 그게 사실은 명확한 성능 기준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결국에는 그리드 탐색이라는 걸 하게 돼요. 뭐냐? 그냥 실험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떤 이런 변화를 주는 어떤 파라미터가 있다고 했을 때 뭐 그런 파라미터를 알파 1이라고 하면은 알파 1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뭐 베타라고 하면은 베타 1 해보고 2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그리면서 쭉쭉쭉쭉 해가는 거 이걸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결국에 실험적으로 이게
차원을 이렇게 줄여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K커널 같은 경우도 나중에 활용하실 수는 있지만 그냥 알고만 계시는 그런 걸로 가겠습니다. 네, 이 뒤부터가 저의 범위 밖에 있습니다. 뭐, 네, 이건 뒤에는 아예 이름도 안 알려드릴 거예요. 괜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PCA까지만 오늘은 말씀 나눠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주비소 노트북을 드렸습니다. 뭐 판다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계실 거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나요? 이런 컬럼들을 갖고 있었죠. 칼로리, 브레퍼스트, 런치, 디너, 엑서사이즈, 바디 쉐이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디 쉐이프라는 것이 스키니, 노멀, 팻, 스키니, 팻, 노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이 바디 쉐이프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칼로리가 몇이다. 뭐 아침 먹었는가, 아침 몇 번 먹었고 뭐 점심 몇 번 먹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겠죠. 일정 시간 안에. 예를 뭐 3일 동안의 데이터를 모았다거나 그럴 수 있을 텐데 그 3일 동안에 뭐 운동을 몇 번 했는가 라든가 몇 칼로리를 먹었는가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바디 쉐입을 추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요? 여기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여기가 y가 될 거고 여기가 x 피처가 되겠죠? 피처가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피처가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x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엑서사이즈 여부까지가 x였고요. 그 다음에 끝에 바디 쉐이프 부분이 y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포인트가 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x라는 데이터셋을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 뭔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훈련시킨다고 했을 때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거 이러면 되나? 이러면 좀 문제되지 않나? 라는 감이 오신다면 그래도 데이터 정제에 대한 감이 좀 생기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수치가 너무 커요. 칼로리 수치가 너무 큽니다. 단위가 나머지는 말하자면 이거는 횟수를 적은 거다 보니까 1에서 3 범위 안에서 끝나는데 여기는 칼로리다 보니까 킬로칼로리다 보니까 기본으로 1000에서 4000까지 지금 되어 있죠. 지금 스케일이 어떤가요? 지금 1000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000배 느낌이에요. 이 곱하기 1000 되어 있는 이 스케일에서 그러면 이 피처가 바뀔 때 나머지가 바뀌는 거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칠 수가 있어요. 이쪽이 너무 크다 보니까 더하기를 해본다고 치면은 1200과 1201은 별 큰 차이가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쪽을 리스케일링 해줘야 돼요. 이쪽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스케일링을 다시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만 이 안에만 넣어도 잘 될 거고요. 그거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게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많이 써왔던 이 sklearn, scikit-learn에서 프리프로세싱 안에 있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것이 있고요. 그 안에 fit underbar transform x 해주게 되면은 그 x가 갖고 있는 std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관찰해 보면은 아까의 그런 피처들 간의 그 변동 사항이 이 범위 안에서 2와 0 안에서 이렇게 쭉 표현되어져 있죠. 그리고 각 피처당 그 샘플의 수는 유지가 되어 있죠. 10/5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무슨 매트릭스냐면요. 코베리언스예요. 베리언스란 말은 익숙하신데
호가 들어가서 어색하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수학에 관심이 좀 적으신 경우에. 근데 자, 베리언스가 기본적으로 평균과의 차이를 제곱한 거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제곱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요소가 x1, x2가 있으니까 x1에 관련된 거 하나, x2에 대한 관련된 거 하나, 그냥 두 개가 같이 곱해진 것 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직교되는 부분들은 x1, x2가 같이 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 이 x1과 x2가 같은 상황인 거고, 이쪽이 x1, x2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반영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 양쪽이 데이터가 똑같아요. 다시 제가 이걸 지금 지워 드릴 거니까 잠깐 보시면은 이 대각선 성분들을 보시면 성분들이 다 똑같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것을 중심으로, 대각을 중심으로, 이 다이아고널을 중심으로 이쪽을 보면은 양쪽에 대칭되어 있죠. 그러니까 x1, x2 피처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두 가지 피처의 그냥 특징을 알려주는 것 뿐이니까. 자, 근데 이 피처가 몇 개였나요? 5개였죠. 그래서 결국 피처 5개 간의 그런 관계가 어떻게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처가 5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5개의 그런 정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이거를 예제를 어떻게 말씀드리면 편하잖아. 혹시 MBTI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MBTI에서 내 MBTI와 다른 사람 MBTI의 궁합을 볼 때 이렇게 내 MBTI와 다른 MBTI의 그 궁합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뭐 저는 ENTJ인데 ENTJ와 뭐 다른 INTP 뭐 이런 것과의 관계가 이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걸 막 색깔로도 표현하고 숫자로도 표현하고 그러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궁합과 같은 느낌이다 생각하면 되고, 음, 이런 코베리언스 이런 쪽을 관찰하게 되는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이제 우리가 아이겐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돼요. 고유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 치면은 오운이랑 비슷합니다. 오운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독일어예요. 이게 고유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내 차라고 할 때 내 것의 차 할 때 옹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내 거야 할 때 아이겐 커 이렇게 하면은 내 차야라고 하게 돼요. 실제로 독일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겐 카 하면은 내 차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내 차란 뜻은 아니겠죠. 내 벡터야라는 뜻은 아닐 거고, 여기서는 뭐냐? 고유한 성분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체적인 그 성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런 벡터를 말하고, 어 그것에 대한 정의는 사실 여기서 지금 코드로는 좀 관찰하기 힘들죠. 코드로 관찰되기 좀 어렵고, 아까 그 노트로 가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변화를 가져와요. 우리가 변형을 해요. 변형을 할 거예요. 변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행렬을 곱해서 변형을 줍니다. 변형을 줄 때 어떤 행렬을 곱해주는데, 곱해줬는데 그 방향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냥 크기만 커져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x에다 a를 그냥 곱했어요. 어떤 매트리스를 곱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이 왔잖아요. 방향 변화가 왔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분명히 a를 곱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냥 방향을 유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상수 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상수 곱과 같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는 게 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벡터 x를 a, 이 매트릭스로 선형 변화를 시켰는데 그 결과가 그냥 상수배일 뿐이다, 이렇게 됐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 별 관심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고유값이 왜 중요하냐면, 어, 어떤 변동을 줬는데 그 값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주성분일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쪽 방향으로 계속 베리언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안 바뀌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쪽 방향이 여기 이 샘플의 주성분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행렬식 막 이런 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행렬식 이런 게 그 변동을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변화에 대한 결과 어, 그 크기라고 보통 볼 수가 있는데 뭐 면적 그런 느낌이죠. 그건 이제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잠깐의 회고였고 다시 원래로 돌아오면은 어, 이런 변동이 일어났는데 그냥 모양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쭉 잡아 당겼어요. 쭉 잡아 당겼는데 난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버티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깃발 같은 애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모양 방향 자체가 다 바뀌는데 원래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던 애는 그냥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좀 그림으로 표현한 게 아니어서 좀 제 설명이 전달이 잘 안 됐을 수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예가 있으면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고 못 찾으면 그냥 여기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네. 그래서 공분산이라는 게 아까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 둘이 얼마나 닮았는가, 변동이 얼마나 닮았는가로 함께 변하는가. 그러니까 그 VAR이라는 게 변동이라고 했을 때 코가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코베리얼. 그러니까 얼마나 같이 변했어?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변동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 저쪽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변동이 일어났을 때 그 벡터의 원래 모양이 있었을 건데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이 이 변동에 의해서 어, 와도 당연히 안 바뀌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 베리언스가 적합하다. 그쪽 성분을 관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이분 설명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아까 이게 다이고널한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이쪽 함께 퍼진 정도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 가장 이렇게 밸런스가 잘 반영된 부분을 고유 벡터 1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과 직교하는 것도 고유 벡터라고 불리는데 어쨌든 첫 번째 고유 벡터로 우리는 그 정사를 시켜야 됩니다. 정사형을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차원의 축소를 해야만 하는 거죠. 자, 이 그 코베런스에 대한 그러니까 공분산에 대한 공식이 약간 어렵게 표현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돼요. 결국에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끼리 이제 서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숫자가 너무 커지지 않기 위해서 전체 개수 n개로 나눠주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게 나중에 코드로 구현이 될 겁니다. 네. 이 뒷부분은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이어서 일단 거기까지 진행을 시키고 코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그 공분산이라고 하는 각각의 변동 수치들을 반영하고 있는 행렬을 가져왔잖아요. 그 std를 가져왔고 그, 그 부분에서 어, 피처를 넣어가지고 이걸 피처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std에다가 트랜스포즈가 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모양을 이렇게 다른 행과 열로 행열을 거꾸로 열행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넣어서 mc.cov라고 만들면 코버리언스 매트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numPy 자체에 제공하고 있는 그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에 대한 이런 다음과 같은 이 펑션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앞서 말했던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들이 나오게 되고요. 결국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원 디멘전으로 좀 낮추고 싶었던 거라서 이 여기 보면은 73% 정도의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감이 온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 0번째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지금 조금 수치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제가 체크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체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원래 네네, 이해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이 전체적으로 이 아이겐밸류 이 값이 전체 아이겐밸류 값으로 나눴을 때의 73%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미넌트한 거죠. 전체 73%를 해당하는, 그러니까 성분이다, 주성분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벡터 주성분, 아이겐벡터 주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젝티드 X라고 닷을 실행합니다. 내적이라고 하죠. 내적을 진행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정사가 된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컬럼을 PC1이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PC1일 때, PC1의 값들이 다음과 같을 때 이 각 샘플에 대해서 요 레이블과의 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PC1이 2.2다. 높은 수치죠. 높은 수치일 때는 스키니가 되는 거고요. 보통 0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되면 노멀이 된 거고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은 팻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2가 넘는 숫자가 되니까 스키니가 됐고, 마이너스가 커지니까 팻이었고, 0에 가까워질수록 노멀이었고,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즉 PC1이라고 하는 하나의 피처만 남겼는데 그 아까 5차원의 그 피처 중에서 그 주성분 하나를 추출해 내 가지고 그것만 남겼는데 그 남긴 데이터가 원래 갖고 있던 그 피처 5개의 총 결과, 총 피처의 입력을 반영한 주성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이 시본이라고 해서 화면 출력하는 거 그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본을 SNS라고 많이 불러서 이렇게 불러본 다음에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거예요. 뭘 출력하냐면 PC1을 출력하게 되고요. 데이터 리절트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게 y-axis 0이라고 표현된 이유가 뭘까요? 네, PC1이 지금 1차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y가 필요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냥 0으로 표현된 거고, 자, 이쪽 PC1을 관찰해보면 스키니가 다 이쪽에 몰려 있고 중간 0에 가까울 때 노말이 있고 마이너스일 때 팻에 데이터가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가 지금 쭉 이 말하자면 넘파이에 있는 그 방법들을 누적시켜 가지고 쭉쭉 진행해 왔잖아요. 뭐 코베런스 구하고 아이겐 벡터 구하고 아이겐 밸류 구하고 그런 것들을 쭉 우리가 수동으로 해온 거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똑같이 내어주는 scikit-learn PCA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scikit-learn
임포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컴포지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디컴포지션.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포지션이 겹쳐 있는 그런 합쳐져 있는 경우일 때 그거를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포지션 함께 있는 걸 떨어뜨린다.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그 PCA를 포함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디컴포지션 안에 있는 PCA를 다음과 같이 불러 사용할 수 있고요. 그때 컴포넌트를 하나로만 만들겠다. 그러고 PCA를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PCA의 인스턴스에다가 fit underbar transform이라는 거를 이제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그 XTD가 또 앞서 우리가 그 스케일러 했던 것처럼 그 스케일러 했을 때 나왔던 STD처럼 나오게 되고요. 그게 네, 이렇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XSTD를 해놓은 거가 있기 때문에 XSTD 해놓은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sklearn PCA 언더바 x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에다 확인을 해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PCA1 그 PC1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출력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단지 그냥 그 출력할 때의 그런 방향만 좀 다르게 나왔고, 그것은 결과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약간 음양이 거꾸로 된 걸로 보여져요. 그 방향성을 음양은 사실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되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펫으로 나왔고 마이너스가 스킨으로 나왔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성분 나타냈을 때 그 성분의 플러스 마이너스야 뭐 그냥 마이너스 1 곱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구현하는 거, 이 내부 구조를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활용하실 때 이 안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PCA가 왜 필요한지, 그래서 여기서 컴포넌트 개수가 뭘 의미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앞서서 그 이론들을 공부하심으로써 더 잘 기억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이 PCA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이런 기반 지식이 있을 때 더 잘 기억에 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PCA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현 방법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한 첫 번째 과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제, 이제 이거를 실제로 조금씩 구현해 가보시게 될 텐데, 그때 너무 피처가 많은 경우, 공공 데이터나 이런 경우에는 피처가 너무 많을 수가 있는데, 그 피처 너무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그 PCA를 써주셔가지고 차원을 줄인 다음에 그런 머신러닝 기법들을 활용해 가보시면은 그런 오버피팅에 의한 결과가 차이가 너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버피팅의 특징이 뭔지 말씀드렸죠. 훈련한 결과는 되게 좋은데 이 유효성 검증할 때 결과가 나빠지게 되는 그런 거가 이제 오버피팅이 되는데, 그것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업에 대한 관심과 별개로 제가 그 어저께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기업에 방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문 드려가지고 교육 방침 혹시 조언 받을 수 있는가 해서 좀 여쭤봤고, 그 중에 일부는 약간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 있죠. 티처블 머신 그것과 웹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구현해 본 것, 그렇게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게임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물어봤더니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기업들조차도 지금 바로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계신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번역서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죠. 재밌는 예제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최대한 재밌는 예제를 많이 갖다 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것도 있고 제가 그거를 좀 보완한 것도 있고 새로 만든 것도 있는데 어, 그래서 이 재밌는 예제들을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지만 또 우리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런 예제만 하다 보면 겉핥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제 손으로 구현해 보시면서 그 원하시는 서비스, 원하시는 인공지능 결과물을 내보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다음 과제는 그걸 한번 핸드 코딩을 조금씩 해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그 1년 과정 중에 뭐 데이터셋을 가져온다 그랬으면 데이터셋을 가져오기 위한 데이터 검색을 하셔야겠죠. 크롤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데이터셋 만들어져 있는 거 로드 하시는 거라든가 그런 코드를 구현하시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모델을 어떤 걸 갖고 온다라고 하셨으면 그 모델을 한번 갖고 와 보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원래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모델링 방법 그거는 얼마든지 보완하시고 수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에 얽매여서 하실 필요 없고요. 찾아보니까 이런 데이터셋이 재밌어. 그래서 이걸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시면 얼마든지 바꾸셔도 돼요. 저는 결코 과제를 하나만 하러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여러 개 해보고 싶으시면 여러 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긁어다가 갖고 오셔서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알 수 있겠죠 아마? 검색하면 다 나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진 마시고 어떤 걸 갖고 오셨는지 출처를 이제 남기신 습관 거기다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추석 처리 같은 거 하셔가지고 남기시면 좋겠고 그때 여러분 데이터셋을 어떻게 좀 정제하셨다거나 하다못해 방금 전에 스케일링 한 것처럼 데이터의 크기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은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거라든가 아니면 피처를 줄이기 위해서 방금 PCA를 썼는데 그럼 PCA를 써서 줄였다거나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지 여러분 직접 해보신 게 되는 거지 그냥 가져다가 띡 실행해봤다 끝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원하는 거에 거의 최소 사양이고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지금 4학년 그때부터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그런 경험을 같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뭐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중에 그 프로젝트에 그냥 얹혀서 가 버리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면접을 보실 때 코딩 면접 같은 거 보시고 뭐 실무 기술 면접을 보시는데 막 그냥 벙찐 상태 머리가 하얘진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아찔한데요. 막 화이트보드에다가 뭘 구현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는 것 없고 해본 적이 없으시면 구현할 수 없겠죠. 그게 얼마나 벙찌고 괴로운 일일지는 말로만으로도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 코딩을 따라서 해보실 수 있도록 그 과제 두 번째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건 약간 번외로 조금 가벼운 과제죠. 우리 진로에 대해서 그때 말씀 나눴는데 그때 로켓펀치라는 그 사이트를 말씀드렸고 로켓펀치에서 프로필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 프로필을 한번 정말 초반형 상관없습니다. 한 줄씩만 적으셔도 돼요. 근데 그 프로필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내 명함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냥 이거는 했다 안 했다의 패스 앤 페일입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만들어 보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내가 어떻게 채워가고 싶다.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 그런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또 재밌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